보험이나 이제 운송비, 비행기 티켓 이런 것들이 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한두 달 있다가 네. 또 올라갑니다. 정말 독하게 계속 감산을 해서 뭐 미국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냥 네. 계속 이렇게 하면 뭐 100불 근처에 가고 문제는 100불 근처에서 장기간 횡보를 한다. 이러면 연준의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CPI가 뭐 0.6% 올랐지 않습니까? 전월비. 근원이 0.3% 올랐고 또 3개월 연율도 2.4%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고 8월달 지표처럼 0.3%씩 올라가면 연말에 그 CPI 헤드라인은 4.6%, 도로 4% 중후반대로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0% 올라야 됩니다. 안 올라야 됩니다. 전월비. 연준의 마음은 정말 급하고 초조하고 마음속으로는 야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김환진 박사 함께합니다. 박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가 얘기도 당연히 여쭤봐야 되겠지만, 네, 요 얘기부터 이제 박사님한테는 이 얘기부터 질문드려야지 하고 있던 게 있어서 어제 유럽중앙은행 네. 결정, 네, 요 얘기부터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으면 사실 제가 이제 쭉 추적한 바로는 동결 쪽도 상당히 네. 예상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좀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뭘 선택, 어떤 쪽을 좀 더 무게를 두고 이런 선택을 한 걸까요? 네, 말씀 주셨듯이 유럽중앙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요. 네. 수신금리도 인상했죠, 네. 당연히. 그래서 4.5%의 기준금리를 만들었는데 10회 연속 인상입니다. 그렇죠. 처음에는 뭐 빅스텝으로 갔었죠, 원래. 네. 그래서 2022년 7월인가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0차례나 10회나 인상을 했는데 물가는 뭐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미국과 마찬가지로. 또 지금 어제 나온 뭐 물가 전망을 보니까 뭐 헤드라인도 뭐 올해 5.3%인가 그리고 내년도에도 떨어지긴 하지만 정책 목표인 2%에 도달하는 것은 후년으로 봤어요. 그리고 좀 정책위원들이 만장일치로 인하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인상. 네, 인상하는데. 네. 그리고 총재 라가르드 총재 이제 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네. 뭐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해석했지만 네. 사실은 좀 매파적인 그러한 뉘앙스를 많이 풍겼습니다. 그래서 뭐 금리의 정점에 와 있는 것은 뭐 사실이지만 시장은 이제 거기에 초점을 두고 뭐 유럽 증시를 좀 좋게 해석을 했는데 조금 뭐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어쨌든 물가가 안정되는 데까지 계속 열어두겠다라는 의견을 뭐 파월 의장이랑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니까 뭐 물가 전망 자체를 뭐 중앙은행의 정책 목표의 달성 시기를 뭐 올해도 아니고 내년도 자신 없다, 내년 말까지도 자신 없다 이런 뉘앙스를 이제 물가 지표를 발표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뭐 확실하게 인상 안 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폐가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죠. 그러니까 당연히 좀 이렇게 와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요. 유럽 경제는 미국보다는 잘 아시다시피 조금 물가에 취약한 경제 구조고요. 고용 시장도 미국보다는 뭐 덜 타이트하죠. 덜 타이트한 게 아니라 가령 뭐 단순하게 비교하면 실업자 한 명당 미국은 여전히 1.5개의 일자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데 남아도는데 그러니까 뭐 마음만 먹으면 다 취업할 수 있는데 유럽은 1.0 밑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고용 시장이 굉장히 좀 이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경제 활력이 뭐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유럽 경제가 특히나 최근 한 몇 년을 보면 좀 미국 중심의 일국 체제로 전 세계가 지금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저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뭐 유럽 증시도 많이 올랐지만 사실은 좀 종목들을 면면히 보면 좀 그렇게 수익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어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해서 혁신 성장 기업들이 많이 존재하면서 미국처럼 나스닥처럼 그렇게 최근
몇 년간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라 제조업.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혁신 성장 네. 기업이라든지 또 기업의 이익의 폭발적인 증가라든지 네. 그리고 성장에 대한 향후 기대감, 그다음에 뭐 기술에 대한 헤게모니 뭐 이런 쪽하고는 유럽 기업들은 조금 거리가 멀거든요. 네. 그래서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은 미국보다는 유럽존 전체의 경제가 그렇게 좀 활력이 있는 경제는 아니다라는 측면, 고용시장을 포함해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기준금리를 올릴 상황은 아니다. 경기만 놓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가 때문에 올렸기 때문에 사실은 고육지책인 거죠.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올리는 네. 이제 그러한 모습이 역력하게 보였고요. 그러니까 뭐 일부 의원들은 좀 자연히 뭐 시간이 지나면 경기가 뭐 약해질 텐데 지금 굳이 금리를 또 올릴 필요가 있느냐라는 반대 의견을 했겠죠. 표현했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최근에 뭐 많이 얘기하고 그 중에서도 뭐 독일 얘기도 참 많이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혁신 산업에 대한 투자가 참 없었다. 네. 투자가 없었고 제조업 기반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상당히 네. 높고 뭐 이런 취약점들을 좀 많이 지적을 하던데 어쨌든 그렇게 경제가 상당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물가부터 잡겠다라는 쪽을 선택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인플레이션이 훨씬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죠. 네. 헤드라인이 5%대, 뭐 근원이 지금 뭐 4%. 왜 이렇게 잘 안 후반. 잡힐까요? 뭐 가장 큰 거는 사실은 뭐 천연가스 가격이 많이 내려왔지만 네. 물가가 그 에너지 가격이 높을 때 이제 그 요금을 인상했지 않습니까? 그 요금 인상한 후폭풍이 계속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팬데믹 때문에 이제 조금 노동수급도 조금 어그러졌기 때문에 그래서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물류 차질 같은 경우도 아직 완전히 회복됐다라고는 보기 어려울 정도로 여러 가지 유통 물가들이 아직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고 물론 뭐 완전히 작년 중반 정도에 비해서는 많이 안정됐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도 조금 노멀한 상태는 아니다. 팬데믹 이전에 2017년에서 2020년 초까지 보여줬던 그런 물가 수준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 네. 머물고 있기 때문에 유로존 물가가 지금 헤드라인이 5%대라는 것은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한 그런 물가고요. 그리고 독일 국채금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 국채금리가 3%지 않습니까? 10년 만에. 네, 거의 0.5%면 뭐 0.5%에서 0.5bp 오르면 많이 올랐다. 뭐 그러던 시절이 몇 년 전이었거든요. 지금 그러던 독일 국채금리가 3%대라는 것은 얼만큼 평균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는지, 장기 인플레이션이 높아져 있는지를 반증하는 그런 현상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오늘 종일 이제 유럽이 10회 연속 금리 인상을 했다라는 것만 전해드리고 이렇게 네. 깊이 있는 얘기를 못 들어봐서 박사님 오신 김에 첫 번째 질문으로 네, 이제 네. 드렸고요. 오늘 준비해주신 자료 바탕으로 이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 물가 관련된 지표 특히 미국 쪽에서 많이 발표가 네. 됐잖아요. 이것과 경기를 좀 한꺼번에 진단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네. 헷갈리게 나왔거든요. 네. 잡히는 건가? 이런 걸 보면 좀 안 잡히는 것 같은데 아직 높은데 그러면 금리 인상을 연내에 한 번 더 한다는 건가? 그런데 시장 반응은 또 잡히는 쪽으로 조금 더 네. 반응을 하는 것 같고요. 좀 헷갈립니다.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저는 뭐 한마디로 정의드리면 지금은 경기의 불황 임계점 위에서 물가가 잡히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나쁜 게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경기가 뭐 고용이 혹은 임금이 물가가 다 이제 아래쪽 방향으로 지금 어쨌든 뭐 약간 들쭉날쭉하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거를 이제 총괄해서 보면 추세상으로는 우하향이거든요. 네. 그런데 우하향인데 그 우하향한 지금 지점이 뭐 7월, 8월 경제 지표가 아직은 뭐 2017년이나 18년, 19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높은 상태. 네. 그러니까 노멀한 상태가 아닌 거죠.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높긴 높지만
과거에 경기가 비교적 양호했던 미국 경제가 뭐 3% 정도 성장했던 그런 좋은 경제에서 보여줬던 지표들보다도 훨씬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기가 지금 침체되고 있는 게 아니고 정상화되고 있는 거라고 정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정상화인데 왜 좋아하느냐? 당연히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이상 안 올리고 그리고 곧 이제 불황인계점에 모든 지표들이 다 이렇게 도달을 하면 그때부터는 연준이 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니까 시장은 나쁜 게 좋은 걸로 지금 해석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뭐 괜한 걱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한 연말 정도에는 이 불황의 임계점에 물론 모든 경제 지표가 다 일제히 불황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뭐 몇몇 지표는 아직도 호황을 가리키겠죠. 하지만 뭐 10개 중에 뭐 한 6개의 지표는 약간 불황의 임계점에 도달하거나 뭐 그런 임계점을 터치한다. 그러니까 이게 불황에 가깝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인식하면 그때부터는 나쁜 게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때부터는 나쁜 게 되는 거죠. 네. 경제 지표가 나쁘게 나오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가면 신규 민간 일자리가 내려가면 그다음에 임금이 떨어지면 그다음에 물가가 더 큰 폭으로 떨어지면 이거는 불황으로 곧 들어가겠네라고 이제 사람들은 인식하면서 또 애널리스트도 내년도 기업들의 이익 전망을 하향 수정하겠죠. 그러면 밸류에이션은 높은데 이익은 우리가 봤던 게 잘못된 거냐?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조금 낙관적으로 본 거냐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생각이 되면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악화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이번 달, 뭐 다음 달, 뭐 심지어는 뭐 연말까지는 그렇게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나쁜 지표가 나오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속성을 저는 뭐 한두 달은 최소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임계점이라고 말씀하신 그 어느 정도 선이 있는데 네. 고기를 아직 정상화가 안 됐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나쁘게 나오는 게 좀 환호할 만한 맞습니다. 그런 거지만 네. 추세가 이렇게 가다가 그 임계점을 넘어서게 되면 네. 이젠 진짜 나쁜 게 나쁜 거다. 네. 그렇게 된다라는 건데 네. 그게 연말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러면 내년을 우리는 좀 걱정해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네, 그래서 뭐 국제통화기금 IMF나 네. 뭐 세계은행, 월드뱅크나 할 거 없이 물론 이제 올해 경제 성장률을 특히 미국 기준으로 뭐 조금 뭐 지금 진행되는 상황보다는 너무 낮게 보수적으로 봤지만 그러니까 미국 경제 성장률은 올해 한 2% 중반 정도 이제 지킬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런데 내년 전망은 일제히 뭐 한 1%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 정도로 지금 전망하는 이유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연준의 행동이 경제 지표에 이제 반영이 될 거다, 투영이 될 거다, 결과물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이렇게 550bp나 지금 뭐 정확하게는 525bp네요. 올렸는데 네. 1년 조금 남짓한 기간 동안 경제가 전혀 반응이 없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천천히 반응이 나오는 거지 시차가 있을 뿐이지 결국에는 이제 반영을 할 거다. 반영이 어디서부터 나올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때 4분기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은행들의 대출 추가 축소부터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경기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뭐 좋게 표현하면 연준의 좋은 성적표가 나오는 네. 연준이 바라던 일이 나오는 게 이제 한 가을 정도에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은행들은 뭐 조금 심각하지는 않지만 뭐 연체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고 기업의 부도율이 올라가고 있고 또 투기 등급의 회사채 발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이런 신용 경색이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지만 뭐 상장 기업들은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기업 이익도 좋고 그다음에 미래에 대한 성장 비전도 좋기 때문에 다 묻혀 지나가는 거죠. 사람들은 지금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S&P 500이라는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500개 기업들이 이렇게 좋으니까 경기가 좋은 걸로 착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죠. 예. 그리고 실제로 성장률도 좋고요. 예. 그런 대기업들이 미국 경제도 이끌어 가니까요. 그리고 소비가 물론 소비가 지금 탄탄하기 때문에 기저에 깔려 있는 스물스물 올라오는 경제 밑바닥에 미국 경제도 약간 어려운 점들 그리고 부담스러운 점들은 사람들이 이제 외면하고 있는 거죠. 안 보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런 물 밑에 있는 그런 부담스러운 요인들이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생각이 좀 달라지거든요. 이제 그 트리거가 그 연결고리가 저는 은행들의 대출 축소 그리고 좀 신용 경색 그리고 뭐 지표상으로는 연체율의 추가 상승, 그다음에 기업 부도율 뭐 이런 것들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 정도부터는 이제 미국 은행들이 이제 3분기 기업 실적이 발표되고 향후 가이던스가 나올 텐데 그때 은행들이 이제 얼만큼 대출을 줄였는지 또 소비자의 금융 컨디션, 신용 컨디션이 어느 정도로 지금 뭐 악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지표를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조금 제일 빠른 힌트 경제 지표보다 빠른 게 이제 은행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은행들이 만약에 더 생각보다는 긴축 쪽으로 가네 조금 더 몸을 사리네 이런 쪽으로 이제 만약에 10월 중순에 이렇게 보이면 그게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하반기에 최대 이제 그 주가가 올라갈 건지 유지할 건지 떨어질 건지를 가늠하는 결정하는 이제 좀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8월만 해도 이 은행권들 뭐 신용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뉴스들 얘기하고 의견도 여쭤보고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한 달가량 이 얘기를 좀 잘 안 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분명히 살아있는 리스크다. 네. 결국 경제 뭐 그냥 순리상 이게 뭐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은행들이 움직여서 뭔가 그 소비자에게 대출을 좀 줄이고 기업들에게 대출을 잘 안 주고 이제 이런 것부터 경기가 조금 죽는데 그게 기여를 먼저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신호일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수는 결국 물가와 연결해서 뭐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인데 잘 아시다시피 결국엔 유가가 이제 캐스팅 보트 조커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지금 지표를 한번 보시면 어제 이제 물가 지표 미국 노동 통계국에서 나온 이제 어제까지의 8월까지의 이제 물가 지표입니다. 이게 파란색이 이제 헤드라인이고요, 빨간색이 근원인데요. 헤드라인과 근원이 이제 좀 크로스가 된 게 올 초입니다. 올 3월 정도, 2월, 3월에 이제 크로스가 됐죠. 그 얘기는 유가 하락으로 헤드라인은 많이 떨어지는데 유가가 아닌 쪽, 에너지가 아닌 쪽이 그 헤드라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고 기울기도 근원 물가가 결국 연준이 생각하는 이제 정책의 초점을 두는 건 이제 근원이지 않습니까? 빨간색인데 이 빨간색이 이제 천천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긴 합니다. 지금 뭐 시계를 조금 뒤로 돌려보면 2022년 가을 한 2년 전, 1년 전하고 비교하면 지금 6.67%, 6.5%에서 지금 이렇게 떨어졌으니까요. 4.3%까지 떨어졌으니까요. 많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물가가 지금 이렇게 복잡한 지표인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테이블을요. 이게 지금 다달이 이제 어제 나온 이제 지표고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물가에서 에너지가 10.5%, 에너지 커머더티가 10.5% 오르면서 CPI 항목 중에 에너지를 5.6%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전월비입니다. 전월비. 전년 동월비도 아니고. 그러니까 0.6% 전월비 물가가 올랐는데 0.4% 정도가 에너지에서 이제 비롯됐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에너지가 이제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지난 2월이나 3월 달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면 그 다음에 이게 빠집니다. 근원이. 근원이 빠지고요. 특히 그 에너지 제외 서비스도 조금 주춤합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에너지 제외 서비스도 조금 올라가는 속성이 항상 역사적으로 보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가가 올라가면 어제도 이게 트랜스포테이션 서비스 이런 게 보험이나 이제 운송비가 관련된 뭐 비행기 티켓 이런 값 이런 건데 쉘터 밑에. 네. 이런 것들이 네.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면 한두 달 있다가 네.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에너지 뭐 실제로 쓰는 뭐 휘발유 그다음에 도시가스 요금 이런 걸로 직접 반영 그쪽도 반영되지만 그거는 직격탄이죠. 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분류상 에너지가 아닌데 그다음에 한두 달 지나면 올라가 있는 거죠. 그거는 유가가 미치는 정말 광범위하고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만 쓰이는 게 아니니까 네, 여러 상품들에 네, 여러 가지 쓰이고, 유통비용이나 네, 유통비용. 그다음에 비행기 값이나 뭐 열차 값이나 버스 값이나 이런 게 공공요금 이런 게 다 에너지로 가동되기 때문에 서비스에도. 네, 그런 서비스 요금 전반적으로 네. 올라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뭐 러시아와 사우디가 지금 130만 배럴을 감산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독하게 계속 감산을 해서 뭐 미국 한번 죽어봐라 이러면서 그냥 네. 계속 이렇게 하면 유가가 뭐 미친 듯이 뭐 어제 WTI가 이제 90불을 상향 네. 돌파했는데 뭐 100불 근처에 가고 문제는 100불 근처에서 좀 장기간 횡보를 한다. 이러면 연준의 정책도 바뀔 수밖에 없는 거죠. 연준은 에너지 제외 근원 물가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근원 물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이 결국엔 연준으로 하여금 더욱더 곤경에 처하도록 만드는 그러한 쪼카 역할, 나쁜 빌런 역할을 지금 유가가 할 수 있다. 근데 뭐 이거는 유가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측할 수가 네, 없죠. 그런 어렵죠. 측면에서 네.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잠복하고 있고 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은행들은 조금 더 대출 축소를 통해서 조금 먹고 살 길을 자기네들 생존할 길을 찾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비나 총수요 그리고 소비 민간 소비는 조금 둔화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경제 경기에서는 은행, 뭐 신용이라든지 대출 축소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되고 물가에서는 유가가 굉장히 지금 네. 캐스팅보트 역할을 네.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그게 소비로까지 네. 당연히 연결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하반기 미국 인플레이션 전망 그래프도 지금 가져와 네. 주셨는데 네. 이거 네. 보면은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작년 하반기에 이제 물가가 많이 빠졌고 네. 작년 하반기에 유가도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 하반기에는 이제 산수적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뭐 동월 대비 전년 대비 이런 지표들은 이제 조금만 삐끗하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냥 눈으로 보는 지표가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제 지금 어제도 뭐 0.6% 올랐지 않습니까? 전월비 CPI가 근원이 0.3% 올랐고 그래서 사람들은 0.6% 0.3%니까 별거 아니네라고 생각을 하고 또 3개월 연율도 2.4%니까 조금 안도하면서 주가는 좀 좋은 쪽 방향으로 네. 움직였거든요. 일단은 맞는데 제 생각에는 이제 기저효과가 지금 사라지고 있다라는 게 얼마나 좀 부담스러운 요인일까. 그러니까 물가가 전월비 0.0% 그냥 계속 전월비 안 올라야 겨우 지금 물가를 지킬 수 있다라는 그래프고요. 만약에 0.2%씩 지난달 8월달 지표처럼 0.3%씩 올라가면 연말에 미국 그 CPI 헤드라인은 4.6% 이렇게 다시 도로 4% 중후반대로 갈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0.2%, 0.3% 이렇게 오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0% 올라야 됩니다. 안 올라야 됩니다. 전월비. 그럴 정도로 지금 연준의 마음은 정말 급하고 초조하고 마음속으로는 이거 삐끗하면 큰일 나는데 네. 이런 쪽에 지금 아주 초조한 마음으로 지표를 아마 보고 있을 거다. 제가 연준 마음 우리 모두 다 마음을 예측해 보는 거죠. 뭐 그런 예상해 상황인 보는 것 거죠. 같습니다. 네, 기저효과가 사라진 물가 네. 지표에서 좀 삐끗하며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함께하죠. 김한진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고맙습니다.